제가 드리는 문제 제기는 그러면 미국을 선택하면 편해지느냐는 거예요. 이 미국을 선택한다고 해서 다른 쪽을 적으로 만든 문제는 좀 다릅니다. 중국을 쫓아내는데 우리가 돌격대가 되면 그거는 매우 곤란하다. Round 1, fight. 안녕하세요. 박종원의 경제한방입니다. 점점 더 격화되는 미중 패권 전쟁 그리고 반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자, 전 국립외교원장이시죠. 김준영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와 차근차근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 미국에 좀 더 밀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확실하게 드는데요. 이 한미 정상회담 뒤에 가졌던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저와 바이든 대통령의 생각이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일치한다고 느꼈다 이런 발언을 한 것도 있는데 이런 발언조차도 전략적 선택의 일환일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참 쉽지 않은 건데요. 이제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사실 전 세계가 끼어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한 60개국 넘게가 사실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끼어 있고 실질적으로 보면 전 세계가 끼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서로 자기 편에 넣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느 하나 나라를 선택한다는 게 과연 가능하냐 또는 선택하면 편해지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중 사이에서 그래 누가 봐도 미국이지 이거는 사실 진보 정부도 똑같았어요. 네. 이걸 정했느냐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소위 이제 야당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친중, 반미, 친북, 반일 정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프레임을 공격하는데 실제로 문재인 정부도 동맹을 벌이지 않았고 한미 동맹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 딱 1년 전에 2021년 또 날짜도 똑같아요. 5월 20일 날 했을 때 그때도 이미 이번 해에 나온 정상회담 공동성명과 거의 같았고요. 바이든 정부가 이때까지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고였다. 바이블이다. 공동성명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뭔가 프레임이 보수 정부는 중국에 더 친한 것 같고 그다음에 진보 정부는요. 보수 정부는 미국에 더 친한 것 같다. 그리고 표현 자체가 훨씬 더 친미적인 표현을 하긴 합니다. 근데 제가 드리는 문제 제기는 그러면 미국을 선택하면 편해지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친해지기까지 좋은데 이게 과해가지고 반중 중국과 사이가 나빠지면 우리와 무역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만약 중국이 보복을 하거나 또는 사이가 나빠져서 중국은 권위주의 정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규제를 가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국을 선택한다고 해서 없어지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드 때 중국이 우리한테 잘못했죠. 그런데 미국이 그러면 우리를 대신해서 중국하고 사드 문제를 싸워줬냐? 안 싸웠거든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호주가 중국하고 와인부터 바닷가재까지 엄청나게 붙어가지고 무역 제재를 했는데 미국이 안 도와줬습니다. 그렇더라고요. 호주 안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말이 쉽지 선택하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선택한다고 해서 편해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미 동맹은 어떤 정부나 우리의 자산입니다. 여기에서는 두말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근데 이 미국을 선택한다고 해서 다른 쪽을 적으로 만든 문제는 좀 다릅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미국을 선택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수출의 일부는 포기해야 된다. 우리 안보가 진짜 중요하니까. 또는 반도체를 무기화하면 된다. 우리가 반도체 안 팔면 된다. 이런 말씀까지 아주 극단적으로.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전문가로서 나오시는 분들인데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그게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가 과연 먹고 살 수 있나 이런 걱정이 약간 더 전문이시잖아요. 저는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경제를 전문가가 아닌데요. 생각해 보면 중국은 사실상의 시장 원리를 자기들의 정치적 논리로 방해할 때도 많고 기술을 빼가기도 하고 중국보다 오히려 잘 정리된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에서 이 우리 시장이 되면 좋겠다. 저도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바꿀 동안에 그럼 뭐 먹고 사느냐는 얘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이제 다 옮기자 하고 순간이동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3분의 1을 수출을 중국에 하고 있었는데. 그래, 반도체 50% 정도죠. 50% 정도를 하는데 그러면 그 시장을 개척할 때까지 반도체는 어디다 파느냐는 거냐.
그게 사실은 돼야 되고 미중 사이에서 더 이상 전략적 모호성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는 전략적 모호성이 아니었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이런 워딩을 썼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뭐냐면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하되 중국 관계를 한중 관계를 해치는 데 나가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뭐냐면 한미 관계가 중심인데 미국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 중국과의 관계를 해치는 경우에는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된다. 저는 이런 스탠스는 외교적으로는 한미가 그렇죠. 한미만 저는 관계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요구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심사숙고가 없으면 이건 우리의 국익이 손해가 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우리나라가 정말 이 안보는 미국의 그다음에 경제는 중국에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서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이 다자 협의체 IPEF 예. 와 이거 우리가 진짜 오래간만에 아주 창립 멤버로 지금 들어가게 생겼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제 유리한 점도 있고 그것 때문에 또 좀 불리해지는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IPF는 어떻게 보시나요? 역시 전문가 앞에서 제가 문자를 써야 되겠는 것 같은데요. 이 IPF는 아시다시피 무역 기구도 아니고 이거 미국의 행정명령으로 지금 백지 상태이고 무역 규범을 공급망을 향한 무역 규범을 새로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작년 말에 후반기에 문재인 정부에게 바이든 정부가 IPF를 먼저 꺼냈고 실제로 내부에 논의가 있었고 저도 자문회의에 한두 차례 참여했었습니다. 그 기조는 뭐냐? 처음부터 규범을 만들 때 안 들어간다는 건 문제가 있다.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이루어지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라든지 이 디지털에서 한국이 강국인데 들어가서 아시잖아요. TPP 때 우리가 안 들어가 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처음부터 만드는 건 맞는데 저는 이제 조금 걱정이 뭐냐면 이 IPEF는 백지에다가 또 정치적인 부분들을 비경제적인 부분들을 이제 만드는 거잖아요. 뭐 네. 인권 문제라든지 민주주의 문제라든지 다 탄소 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마 규범 질서를 세울 텐데 미국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국이 경쟁력을 낮추고 또 디커플링해서 공급망에서 퇴출시키는 건데요. 미국이 얘기하는 국가들을 이제 모아서 여기에 강국들을 모으는데 중국만 싹 빼겠다는 건데 중국을 쫓아내는데 우리가 돌격대가 되면 그거는 매우 곤란하다. 네. 이러는 겁니다. IPF 들어간 것에 대해서 중국이 비난을 합니다 지금. 근데 네. 그거는 들어간 것 자체에 대해서 비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들을 뺀다는 목적이 있는 것 같아서 미국을 비난하고 전체 IPF 의도를 비난하지만 우리가 거기 들어간 것 사실에 대해서는 저는 중국이 우리를 규제하거나 할 수 없다고 봐요. 근데 여기서 돌격대가 돼가지고 대중국 견제 규범을 앞장서서 만들고 또 미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중국에 있는 한국 공장들 다 빼서 미국으로 옮겨라든지 네. 그다음에 중국의 제품들은 반도체에서 노동 조건을 어겼다. 환경 조건을 어겼다. 네. 그다음에 신장 위구르에서 왜 생산하는 면화가 인권 문제 걸린다고 해서 유럽의 유명한 의류업체에서 수입 금지를 했잖아요. 네. 그런 규범들을 우리가 앞장서서 만들 때는 우리가 타켓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 들어가서 오히려 우리는 균형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그나마 다행인 것은 IPF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 부분을 담았습니다. 포용성, 개방성, 투명성. 이게 아세안이 아까 말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썼던 거거든요. 근데 이걸 잘 지켜야 됩니다. 잘 지켜내야 됩니다. 네. 저도 사실은 이 IPF 가입 관련해서 세계는지금에 출연하는데 저에게 의견을 물으시길래 이걸 어떻게 가입을 안 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가입을 하는 과정에서 규범과 표준까지 결정하니까 이제 규범만이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 반도체나 이런 것들 표준 조금만 바꿔도 이 수출 하나도 못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미국하고 일본이 자기들끼리 막 표준을 만든다? 우리한테 너무 치명적이니까 이게 안 들어갈 수는 없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걱정되는 게요. IPF에 가입을 해서 우리 국익을 최대한 이렇게 어떻게든 지켜나가야 되잖아요. 네네. 어떻게 해야 미국이 원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것을 원하는 것 이걸 서로 이렇게 조화를 맞춰갈 수 있을까요?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 말은 쉽지만 어떤 의미에서 제가 할 말은 많은 실천은 굉장히 힘들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삼성전자나 이렇게 현대차 정의선 회장을 만나는 걸 보면 옛날에 우리가 아니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레버리지를 갖고 있다. 일본은 자기가 뒤처진 디지털 분야의 IPF를 통해서 대부활을 하겠다는 꿈을 꾸고 있고 그건 유럽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조 능력을 통해 가지고 이 레버리지를 가지고 속도 조절도 가끔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스스로도 합의를 한 거니까 투명성, 개방성, 포용성이니까 소프트 랜딩을 해가서 중국의 비중을 낮추는 쪽으로 가는 건 정말 굉장히 바람직하잖아요. 그러니까 장기간에 치밀하게 대중국 의존도를 낮춰가면서 이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근데 이제 미국과의 관계, 그다음에 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사실 그런 말은 외교적으로 굉장히 상대방한테 인상을 좋게 해주죠. 생각이 다 똑같아. 그런데 실제로 치열하게 미국하고도 국익을 놓고 밀당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그런 것들을 다 미국하고 똑같아, 잘 됐다, 미국에 투자하는 걸 더 느리겠다 이렇게 해놓으면 미국이 우리에 대한 기대 수준도 높아지고 압박 수준도 높아지거든요. 여기에서 더 치밀한 외교가 필요한데 역량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지나치게 미국에 대한 의존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국익에 손해 보는 부분으로 가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를 선택했는데 미국을 선택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중국을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이 IPF에 대해서 우리는 어쨌든 예민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 중에 또 한 가지 이유가 경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 바이든 대통령 본인 스스로도 반도체가 국가 안보다 이렇게 막 그러면서 웨이프 들고 막 이렇게 아주 앞장서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이게 IPF가 경제로 끝이는 게 아니라 안보, 국제 질서를 바꾸는데 활용될 가능성도 굉장히 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더 힘든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사실 미국 내부에서도 생각이 조금 나눕니다. 중국의 부상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실용적으로 보는 사람은 좀 온건한 사람들은 이렇게 봅니다. 중국이 지금까지 반칙 행위하는 것만도 잘 관리하고 못하게 하고 규제하고 기술 뺏어가는 것 그 정도만 해도 중국이 못 따라온다. 지금까지 그런 걸 타이트하게 안 했지만 전 세계가 힘을 합쳐서 중국의 반칙 행위를 규제하자. 이게 실용적. 그러면 미중이 저렇게 충돌할 필요 없다. 근데 어느 쪽에서는 아니다. 중국을 이참에 확실하게 제압하지 않으면 중국은 위협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를 총동원해라. 가치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규범 가치에서 민주주의, 인권 이런 문제들을 다 동원해서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나치면 바로 경제 논리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미국이 만든 세계 무역 질서나 자본주의 질서는 경제 질서고 미국이 오늘날의 최고강국이 된 것은 경제적인 요소를 제일 중요시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미국 스스로가 자신이 없으니까 경제 외적인 걸 가져와서 중국을 제압하는 그렇게 좀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얘기하는 사람들 이 지나치게 미국이 경제 외적인 것도 중국을 압박했을 때는 나중에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힌 다른 나라들이 과연 미국의 그것을 다 따라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느냐 그 문제를 얘기합니다. 중국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아니 이란하고 북한도 봉쇄 못 시키는 미국이 중국같이 거대한 나라를 봉쇄시켜가지고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아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뭐 지금 사실 러시아 봉쇄를 서방 전체가 진짜 단합해서 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사상 최고의 무역 흑자를 보내고 있는데 루브라가 지금 올라가는 거 보면 야 이게 정말 경제 제재라는 게 진짜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근데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진짜 이번 상황이 굉장히 힘든 게 중국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푸냐에 따라서 분명히 우리 경제적으로는 분명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과연 중국이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제 미국하고 점점 더 가까워질 것은 분명하고 혹시 이제 중국하고 관계는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또 보복할까봐 약간 솔직히 여러 가지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보시면 한 10으로 나눈다면 미국도 소위 말하는 첨단 기술 분야에는 디커플링이 진행되지만 그리고 또 대기업들은 진행이 되지만 한 7, 80%는 사실 아직도 중국에 중독돼 있다. 미국의 제조업은 중국에 중독되어 있다고 할 정도고 미중 관계가 저렇게 나쁜데도 미중 무역액은 사상 최고를 달리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렇다면 그리고 그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거는 미국의 그 작년에 말에 갔을 때 미국 대중 정책을 전체를 주관하는 커트 캠벌이라는 백악관의 인도 태평양 전략 보좌관이 있습니다. 그분한테 제가 뭐 말을 좀 도발적으로 한 얘기냐면 오히려 미국하고 유럽이 참기 힘들지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은 이미 내피파는 능력이 생활인 사람들이다. 안 그렇습니까? 누가 빨리 지치느냐. 때리는 사람이 빨리 지친다. 오히려 제재하다가 그거 감안해야 되고요.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뭐냐면 중국이 우리를 제재하는 거 아니냐. 우리의 사드의 제재가 아직도 아픈데 그거는 사실 1% 정도 GDP에 영향을 줬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네. 만약 이게 이제 완전히 돌아설 수 없는 강으로 가고 미국을 선택했을 때 중국으로서는 우리를 제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는 저는 IPF 가입 정도로 저는 할 수 없다고 보고요. 또 작년에 원래 대만 해협의 안정이라든지 남중국해의 안정을 얘기한 것은 중국이 비판은 했지만 대놓고 확실하게 우리한테 뭐 하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중국 내에서도 사드 때 한국을 너무 밀어붙였더니만 오히려 한국을 미국 쪽으로 더 밀어버렸다. 전략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었다는 자체평가가 내부에 있습니다. 네. 지금은 중국이 하도 여러 나라로부터 미국 편이 들어가지고 압박을 받으니까 한국이 중립만 유지해줘도 적어도 중국도 이해합니다. 미국의 압박에 한국이 이런 정도는 어쩔 수 없었다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중국과의 관계에서 열심히 설명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전적으로 일본처럼 중국에 대한 압박을 미국과 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이해시키면 과거와 같이 섣불리 중국도 한국을 제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중국은 적이고 중국은 제재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다 보면 이제 차라리 그런 거죠. 아니 지들이 뭔데 우리 국익을 위해서 하는데 차라리 미국한테 올인하자라는 논리를 오히려 강화시킬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미국하고 어쨌든 이제 중국을 중심한 이런 권위주의 진영하고의 앞으로 패권 전쟁을 놓고 봤을 때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요. 이 미국이나 어떤 서방에서 사실 잘하는 게 주로 이제 첨단 산업이긴 한데 그게 따지고 보면 전부 다 가상 사회, 가상 경제랑 좀 관계가 있고 사실 북중로 쪽은 의식주 문제가 해결돼 있다는 게 이가 사람이 풍요롭고 잘 살 때는 뭐 가상 세계에서 뭐 가상화폐도 사고 팔고 뭐 가상 세계 메타 세계에도 들어가지만 당장 물가가 막 폭등하면서 내가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면 의식주가 더 중요해지는데 이게 패권 전쟁이 단기간에 끝날 것 같이 안 보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의식주 면에서는 북중러 이렇게 중러가 지금 둘이 힘을 합치면 오래 버틸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 패권 전쟁이 한두 해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지난하게 오랫동안 싸워가면서 세계 경제를 자꾸만 피폐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들거든요. 저는 강연에서도 지금 우리 박정훈 기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자주 강조하는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들은 구사회주의를 지나면서 잘 견딘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치즈입니다. 그 러시아가 잘 살 때는 프랑스나 스위스에서 치즈를 사다 먹었죠. 근데 지금은 제재를 하고 있는 후에 100% 국산화 시켰거든요. 마치 우리가 수출 규제를 받아서 한 것처럼 훨씬 더 품질이 못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불편해도 괜찮아요. 네. 불편해도 먹어요. 원래 그렇게 살아왔던 그러니까, 그 역사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쪽에 추워봐야 배고파봐야 이런 얘기합니다. 뭐냐면 지금 곡물가 올라가면 배고프잖아요. 그 겨울이 오면 추워지잖아요. 그럼 이 에너지 프라이스를 누가 감당할 거냐. 지금은 미국이 러시아의 푸틴을 빌런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가 하나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추워 보면 배고파 보면 그리고 어디서 문제가 터지냐면 지금 스리랑카를 보십시오. 곡물 가격 때문에 대문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길어지면 미국의 부담이 커져요. 왜? 미국은 편만 가르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안정과 문제 해결이라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그게 깨지면 그럼 러시아나 중국이 비난을 받는 게 아니라 미국과 유럽이 비난을 받게 될 거예요. 지금은 침략자를 비난하는데 한 목소리지만 이게 전쟁이 길어지면 네. 이거는 미국의 리더십에 큰 치명타를 했기 때문에 사실 단기적인 이익이나 빌런 만들기 위해서 사실 미국도 부담이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의식주 문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트럼프가 25% 관세를 올렸을 때 제일 고통받았던 게 미국의 농부들이고 네. 트럼프를 지지했던 사람들. 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월마트라고 우리나라에 진출했다가 실패한 유통업체가 있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가장 큰 유통업체고요. 슈퍼마켓인데 미국은 땅이 크기 때문에 전국 체인을 가진 것은 이 월마트밖에 없습니다. 근데 월마트에서가 사실상 가난한 사람들, 저희 또 유학생 시절에 많이 갔는데요. 미국의 물가를 잡아주는 슈퍼마켓이다. 이런 별명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많은 피고용인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테슬라나 이런 것들은 사실 고용 규발 효과는 적잖아요. 그렇죠. 여기 일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큼 많은데 결정적으로 이게 가능한 게 뭐냐면 그게 60, 70%가 중국산입니다. 아, 그렇죠. 월마트에 있는 가장 중요한 물품들이 다 중국 제조품인데.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미국도 중국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편을 정하면 현대 삼성은 살아남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다른 사람들은 물가가 오르고 제조업 이런 것들이 막히게 되면 역시 중산층 이하가 고통을 받게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저기서 충돌이 나는 것들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이제 동맹 관계도 앞으로 좀 충돌이 우려되는 게 바로 RCEP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과 IPF 둘 다 가입을 하면 혹시 이 둘 사이에서 우리 다 양쪽 다 충돌하거나 그런 일은 혹시 존재하지 않을까요? 이제 두 가지죠. 그렇게 해가지고 둘이 충돌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느냐. 오히려 저는 뭐 CPTPP, RCEP까지 다 오히려 중첩적으로 가입하는 것을 주장해 왔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래야지 사실 물타기가 될 수도 있고 또 밸런스가 될 수도 있고 양쪽이 연결고리가 될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래서 오히려 중국은 CPTPP 만들면 우리도 들어가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전략이 그런 건데 IPF는 이 무역 협정이 아니라 규범이라 아까 말씀하신 표준을 정하는 거고 이게 이제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어떻게 이거를 움직일지에 대해서 분명히 RCEP이나 CPTP보다 한 수 더 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압박의 수단이 그걸 잘 견뎌내는 외교력을 발휘를 해야겠죠. 그 외교력, 네. 이 레버리지를 잘 발휘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으로 잘 지렛대로 해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자산들 그리고 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이런 거죠. 이번에 팬데믹에서 그 미국이 좀 충격을 받고 우리가 충격을 받은 게 바로 마스크 아닙니까? 네. 마스크고 그다음에 진단체. 그러니까 거기에서 미국이 느낀 게 뭐냐? 마스크도 이거 아무런 데서나 사다 쓰는 게 싸다고 좋은 게 아니구나. 이게 또 전략 물자구나. 정말 중요할 때는. 그래서 원천 기술도 중요하지만 제조 기술이 중요해지는 시대를 맞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제조업 기술이 세계 3위거든요. 독일, 중국 다음에 우리고요. 그리고 이 바이오 배터리, 이 반도체는 대부분 세계 5위권 안에 들어있고요. 이게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제조업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생산해내는 원천 기술도 중요하지만 백신을 만들어내는 제조 기술이 중요하듯이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미국이 우리한테 상당한 구애를 하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레버리지가 없는 게 아니다. 실제로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제가 들었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지금 당장에 미국에 투자를 할 필요는 없고 한 5년 후에 하면 제일 좋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미국이 저렇게 원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5년 동안에 우리가 미리 공장을 만드는 거니까 세제 지원해라. 그러니까 세금 얼마가 하지 마라. 이런 방식의 우리의 주고받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동맹의 차원이니까 무조건 줘라.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참을 능력이 있다는 거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최근에 쓴 책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 미국으로부터만 러브콜을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유럽도 일본처럼 잃어버린 제조업을 이 경쟁을 통해서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통해 가지고 회복하겠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또 탄소 제로를 통해서 회복하겠다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대표적인 독일인데 독일이 우리나라의 배터리나 반도체하고 손잡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또 네덜란드하고도 연결돼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유럽 국가들의 연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유럽과가 연대를 하면 이 유럽도 미국 중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면 제재 받을 때도 완화시킬 수 있고 이걸 압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유럽으로 눈을 돌렸으면 좋겠다는 걸 한번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와,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자산이 정말 적지 않고 이걸 레버리지를 해서 잘 우리 국익을 지켜나가면 앞으로 2022년 이후에 패권 전쟁이 격화되는 데서 우리나라의 역량을 더욱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했고요. 자, 바로 한동대 김주영 교수님과 함께한 시간 이제 마칠 시간이 됐고요.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Round one, fight.